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정말 끝장이다. 현재 누리호 발사 성공이 전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건 바로 한국의 실패의 구군을 전부 건 일본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실패의 모든 것을 베팅한 채 누리호 발사 직전 독도에 대한 기습 강화 작전을 벌이며 누리호 발사 실패 시 독도는 자신들이 홀랑 먹고 만약 발사 성공 시 모든 리스크에 대해 독박을 쓰게 되는 충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추악한 행동은 결국 누리호가 대성공으로 끝나게 되면서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리호 발사 직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와시마 노부히로이며 저는 일본 국가전략안보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벙커 비상경보음이 갑자기 울리더군요. 복도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긴급 소집입니다. 총리께서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긴장할 때마다 떠오르는 평생 숨기고 살아온 진실. 제가 한국계 혼혈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사카에서 자라던 시절 아이들은 제 어머니의 억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 발음 더럽다. 또 다른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한국 놈 혼혈이면 그냥 조용히 있어. 선생님들은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불편한 존재, 상대하기조차 싫은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일본식 억양을 더 연습하고 한국인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듯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 나라의 힘을 함께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갈라진 정체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한국 드라마를 비웃고 한국말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차별을 견뎌왔는데도 언제나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내려간 지하 벙커 회의실 안은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합니다. 해외 투자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목소리는 사쿠라이 차관에게서 나왔습니다. 총리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슈 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적합합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계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쿠라이가 말했습니다. 최신 예인형 소류급 잠수함을 독도로 침투시키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 후 소규모 병력이 접근하여 시각적 독도 점령 모습을 연출합니다. 한국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한국이 절대로 탐지할 수 없는 일본의 기술력은 전 세계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한국의 무능은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어쩌면 독도까지 일본 땅으로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장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상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는 걸 보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제 안에는 또 다른 감정도 꿈틀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인 피가 섞였다며 무시당했던 기억이 묘하게 한국의 실패를 바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저도 더 이상 혼혈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도 제가 애써 외면해 온 부끄러운 뿌리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총리는 펜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레이 에코 작전 승인합니다. 즉시 진행하십시오. 회의실에는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자부심도 확신도 아닌 어떤 불길함이었습니다. 제가 묻어버린 과거가 점점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흩어질 때 정보국 아사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내일 한국으로 가는 일정 그대로죠? 누리호 발사 참관 말입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그럼 잘 됐네요. 아사노는 비꼬듯 웃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실수하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그들은 절대로 누리호를 성공시킬 수 없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마 당신은 일본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사건을 모두 목격하는 유일한 분석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이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완전한 일본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소파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조용한 한국 자장가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잠든 얼굴은 지쳐 보이지만 고요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 피가 아니라 남들이 만든 벽이란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당했던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 싫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며 속삭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거야. 나는 일본인이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조금 더 힘을 얻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좀 더 공허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서울행정부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외면했던 피를 숨긴 채 정치적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작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리고 제 안에 한국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저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죠. 나는 일본의 분석관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게이트를 지나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불편한 감정이 스치듯 깨어났습니다. 가와시마 노부히로님 맞으시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선임 엔지니어 한서진 연구원이 태블릿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 그 확신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마치 한국 기술이 누구에게나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단지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저는 곧바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차량 흐름에 맞춰 완벽한 타이밍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웠는데 도쿄에서는 스마트 교차로라고 불리는 곳조차 실제 차량 흐름보다 몇 초씩 늦게 반응하거든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신호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정확히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평소에도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일본을 대표해서 이곳에 온 제게 보여주기 위해 보여주기식 속임수 인프라를 꾸며놓은 겁니까? 제가 낮게 묻자 서진 연구원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 적응형 신호 체계예요. 30초마다 트래픽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이런 기술은 한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개발되어 상용화되었어요. 별것도 아닌 기술인데 보여주기식으로 구현해 놓을 리가 없죠. 30초. 일본은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시험해보는 데만 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무심한 척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조금 더 이동하자 고속 전기버스가 정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발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플랫폼 문과 버스의 문이 완벽하게 일치해 닫혔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스입니까? 아니요. 서진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 전기식 초고속 충전 모델이에요. 90초 충전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 최고거든요. 90초. 일본은 아직도 충전 인프라 확충을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일본을 추월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멀리 보이는 송전탑들은 금속 반짝임이 아니라 최신 복합 소재로 제작된 깔끔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전력망도 바꾸신 겁니까? 제가 묻자 서진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네. 인공위성 발사 일정 때문에 전력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요. 새로운 전력 안정 장치는 8m초 안에 변동을 조절해줍니다. 8m초? 일본의 평균 조정 속도는 50에서 100m초입니다. 이 이상으로 빨라지는 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한국은 못 살고 기술력도 열악하다며 조롱을 받는 국가였지만 지금의 그 차이는 역전된 것을 넘어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에 가까워지자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마치 정교하게 계산된 패턴처럼 서 있었고 옥상 곳곳에는 빛을 반사하는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었거든요. 에너지 자립률 규제가 있어요. 서진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최소 20% 이상의 전력을 자체 생산해야 합니다. 20%. 일본의 건물 평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름지기 선진국이라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조차 한국은 일본을 아득히 능가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도심에 들어서자 가로등마다 5G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 초당 1.6GB가 나오더군요. 도쿄 도심에서는 200MB라도 나오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안정성이 형편없어서 몇몇 지역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안 터지기에 지금 속도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말이에요. 제가 거의 시골에서 갓상경한 사람처럼 한국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자 서진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른가요? 그냥 익숙하지 않네요. 제가 애써 여유 있는 척을 하며 답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 축소된 표현이었습니다. 서울은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상상하던 미래의 도쿄 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래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실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조롱당하던 한국이 이젠 일본을 완전히 추월하고 미래 시대로 들어서 버렸죠.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KARI 근처의 물류단지에 도착하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자율주행 화물 플랫폼이 충돌 하나 없이 움직이며 각각의 차량이 알아서 박스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센서 호환 문제로 여러 차례 시범 사업이 중단된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완벽한 실용 단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시설 외곽에서 승용차 크기의 대형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회전 날개 아래로 섬유 강화 재질의 시험 탑재체를 안정적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직 이착륙 드론입니까? 네. 비상 탑재체 수송용이에요. 400kg을 80km까지 운송할 수 있습니다. 400kg. 일본 최대 인증 드론의 적재량은 고작 50kg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제 앞에 쏟아졌고 저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점이요. 저는 복도를 지나며 여러 관찰창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작은 레이더 장비를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더군요. 저분들은 몇 년이나 훈련했습니까? 길게는 8년 정도요. 장기 전문 인력으로 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년. 일본은 예산 삭감 때문에 전문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으로 가기도 하죠. 일본은 지금 한국에 의해 고급 인재들을 전부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한국이 뒤처졌다는 믿음은 이미 실금이 가고 있었죠.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혼혈이 아니라 일본의 분석관이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새겨도 KARI의 풍경은 제 안에 무언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가와시마님, 괜찮으세요? 서진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암호화 메시지였습니다. 그레이 에코 순조롭게 진행 중. 운이 좋게도 갑작스럽게 형성된 태풍 전선 덕분에 한국은 완전히 시야 차단. 일본의 잠수함을 탐지할 가능성 제로. 서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인가요? 예,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이론상 한국은 최악의 조건에 있었습니다. 자연이 일본을 돕고 있었거든요. 광학위성은 모두 무력화, 해상 감시 레이더도 날씨 품질 저하, 구름과 바람 때문에 표면 반사도 불규칙. 어떤 나라라도 이런 조건이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회였죠. 그런데 왜 저는 안도감 대신 이상한 긴장감이 밀려왔을까요? 왜 제 안에서 한국이 정말 이렇게 당해야 하나? 라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땀 흘리며 연구 중인 바로 이 공간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강한 모습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 같은 감정이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자부심이 일본인으로서의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저를 누구보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KARI 감시 통제실에 들어섰을 때 실내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측대로 동해 전역을 뒤덮은 짙고 은빛의 해무가 수평선을 완전히 집어삼킨 상황이었습니다. 관측 창문 밖에서는 바다의 형태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도 그림자도 없이 오직 흰 안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됩니다. 선박들은 자기 배의 선수조차 보기 어렵겠어요. 도쿄는 아마 환호했을 겁니다. 일본이 필요로 하던 완벽한 자연의 방패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랬죠. 이건 전지전능한 신이 와도 절대로 일본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날의 바다는 말 그대로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었어요. 안개가 아니라 그냥 하얀 벽이 바다 위에 세워진 것 같았죠. 손을 앞으로 뻗어도 자기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도대체 한국이 뭘 어쩌겠어요? 심지어 해군 감시센터의 경고등조차 바로 코앞에서 희미하게 깜빡거릴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이런 날에는 어떤 나라의 최첨단 장비라도 전부 눈이 멀게 됩니다. 레이더는 안개에 다 튕겨나가고 적외선 카메라는 전부 회색 화면만 보여주고 심지어 잠수함을 찾는 소리 장비도 엉뚱한 방향으로 소리가 휘어져 버리죠. 전 세계 어떤 해군 교본에라도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런 날은 스텔스 잠수함이 지나가면 절대 못 잡는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KARI 연구원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움직였거든요. 지상 장비로는 못 봐요. 대신 우리 위성으로 보면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의 위성들이 보내온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하얀 안개로 가득했는데 한국 위성 화면에서는 그 안개를 뚫고 아래쪽 물결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기 물결이 살짝 움푹 패인 거 보이세요? 저건 자연 파도가 아니에요. 다른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파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긁힌 자국처럼 길게 이어져 있죠? 저건 큰 물체가 물속에서 지나갈 때 남기는 흔적이에요. 제가 얼떨떨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안 보이는 날에도 잡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군요. 서진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위성은 날씨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심지어 폭우, 해무, 밤 전부 상관없죠. 한국의 위성 기술력은 이미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자연도 이기는 게 한국의 기술력이죠. 정말로 한국의 위성 기술은 이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체가 물을 어떻게 밀어내는지까지 보이는 수준. 일본의 위성은 날씨만 조금 흐려져도 흐릿하게 나오는데 한국 위성은 하얀 벽 같은 해무 속에서도 물속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었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표시가 떴습니다. 물속에서 길이 80m 이상 되는 무언가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0m. 그건 일본의 최신 잠수함의 길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이 짧은 시간 만에 일본의 침투를 포착해냈단 말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극악의 환경 속에서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직 일본 잠수함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길이의 물체일 수도 있고. 그러자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깊은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런 건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독도 근처입니다. 서진 연구원이 제 얼굴을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맞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글쎄요. 일본 것이 아닐 수 있고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게 해무 때문에 오류가. 그러자 연구원들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졌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관측 데이터가 떴습니다. 일본 최신형 잠수함과 일치 신뢰도 97%.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앞이 안 보이는 날, 다른 모든 나라가 탐지 불가라고 포기하는 날에 일본이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믿었던 잠수함을 그냥 화면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도망치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날씨면 뭐든 착시가 생기니까요. 확신은 좀 더 확인을 하지만 제 말은 이미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한국 위성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둠도, 안개도, 바다 밑의 움직임도, 그리고 제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이 일본 잠수함을 완벽하게 탐지하는 것을 넋을 넣고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추적되는 물체의 이동 속도, 잠수함, 스텔스 추진 패턴과 일치합니다. 여러 연구원들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 함정은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 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젊은 분석관이 모델 오버레이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위성은 음향 그림자를 간접적으로 측정합니다. 지금 패턴은 일본 최신형 잠수함의 맥동 간격과 같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데이터는 기밀인데요. 서진 연구원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와시마님, 위성은 기밀을 신경 쓰지 않아요. 물리 법칙이 다 보여줍니다. 그 순간 화면에 새로운 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역 경계 근처로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길고 얇은 궤적이었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확인 직전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해상 미세 변이 모드로 전환하세요. 화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전히 형체는 희미했지만 해수 압력 흔적, 2초 뒤 따르는 미열의 꼬리, 민간 선박에선 나올 수 없는 예리한 각도의 잔물결,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이었어요. 제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한국이 이 단계를 감지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극악의 자연 조건에서도 일본의 비밀 전략 무기를 거의 잡아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화면이 완전히 나타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파도 무늬, 그 길이, 그 둥근 그림자, 그 일정하고 오만하기까지 한 이동 모습,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일본 기술력의 자존심이자 일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스텔스 기술이며 일본이 바다의 유령이라 부르던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확인. 이동 벡터 안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지속 심도 유지 중입니다. 30초 주기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흔든 건 잠수함이 포착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치 일상 업무를 하듯 침착했습니다. 한 명은 화면을 확대했고 또 다른 사람은 데이터 잡음을 제거했으며 세 번째는 기존 기록과 패턴을 비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훈련된 군사작전팀 같은 침착함이었고 그들의 자신감은 거의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이 압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제가 무시해왔던 나라, 제 피의 절반을 이루면서도 제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 일본이 수십 년 앞서 있다고 믿어온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잠수함을 마치 날씨 확인하듯 자연스럽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때 순간 일본은 또 다른 탈출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안폰에 문자가 떴습니다. 긴급 은밀 모드 가동, 음향 차단 장치 활성화, 출력 최소화, 즉 완전 정지 상태, 소리도, 열도, 흔적도 최소화하는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그림자 모드. 이건 일본에서 내부적으로도 최후의 카드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일본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한국의 위성 기술력이 세계 최고더라도 말이죠. 일본은 이 기술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인적 자본을 갈아 넣었거든요. 일본은 독도를 무장 침투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말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거든요. 일본 잠수함이 무슨 수작을 부리나 보군요. 하지만 그래봤자 사라지는 척이죠. 사실 무게가 너무 커서 물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멍해졌습니다. 물은 잊지 않는다. 이 말은 제 가슴을 이상하게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한국 억양 때문에 회사에서 조롱을 받곤 했습니다. 철 없었던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해, 티나지 않게 말해 라고 말하며 그녀의 정체성을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절대 숨기지 마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의 저는 이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일본 잠수함을 따뜻한 음료 한 잔 마시듯 조용히 추적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주 작지만 뜨거운 자부심 같은 것. 최후의 발악도 통하지 않자 잠수함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속도 변화, 일명 스프린트 전략. 크린의 궤적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속도 교란 작전을 하려는군. 그러자 엔지니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저걸 쓰네요. 일본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지 원. 어차피 그래봤자 배터리 낭비인데.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급했나 보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한국의 AI 시스템이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주 조용하게 메시지를 표시했습니다. 외국 잠수함 경로 재획 등 신뢰도 99.3%. 거대한 존재가 무릎 꿇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한국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침착함만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몸속의 두 정체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찢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잡았군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진이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톤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함. 그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제게는 일본이 항상 앞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 온열 정체성도 숨길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뒤처져 있어야만 저는 완전한 일본인처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더는 일본의 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앞을 보고 있었고 일본은 뒤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모든 변화가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잠수함의 목적지가 선명히 표시되었습니다. 독도.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2분 후 제한구역에 도달하려던 일본 잠수함이 그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한국을 숨기지 않았는지, 왜 억압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살았는지, 왜 저에게 내 피의 절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정체성을 다시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한국에 대한 감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기술력으로 압도하면 불법 침투 증거를 포착해내긴 했지만 문제는 누리호 발사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오늘 누리호 발사에서 단 1%라도 삐끗한다면 외신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을 조롱할 것이었고 일본의 도발은 그 소음 속에서 조용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부러 이러한 애매한 때를 선택해서 실패 시 리스크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하늘은 일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조차도 날씨는 그때의 악랄했던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거든요. 정말로 이건 일반적인 악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폭우도 아니었고 단순한 돌풍도 아니었습니다. 벽이었죠. 살아 숨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벽, 모래와 바닷물, 바늘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찢긴 안개가 한 덩어리로 합쳐져 발사대를 향해 미친 듯이 들이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깥 카메라는 너무 심하게 흔들려 화면 전체가 마치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참관 요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발사를 진행할 날씨가 아닙니다. 이건 기상학적 사형 선고입니다. 독일 전문가도 혀를 찼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런 날은 절대 발사 준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 누구도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수평으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발사센터, 건물 전체가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마치 간식 시간을 얘기하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예정된 체크리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른 엔지니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냥 조금 감정적일 뿐입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거든요. 초조해하지도 않았고 실망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착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참관단과 저에게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발사를 강행하려는 건가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만약 연료 밸브만 열어도 탱크가 시작도 전에 얼어붙을 수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로 발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프랑스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각 라인도 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수치는 전에 본 적조차 없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수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대로요. 그러나 한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말에 반박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조용히 데이터를 보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깥을 비추는 영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찢어진 우산 아래 웅크리고 얼굴에 바람과 빗줄기를 맞아가며 옷은 전부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덜덜 떨면서도 구겨진 종이에 적혀있던 문구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우리는 믿어요. 아버지는 아이 뒤에서 몸으로 바람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꼭 오늘 성공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해내려는 그 순간을 지켜보러 온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말이죠. 대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서로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아니어도 돼요. 한국은 결국 해낼 거예요. 비틀거리며 서 있는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이 흔들리는데도 주먹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 나라는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어. 폭풍 따위가 뭐 대수라고. 그 무엇도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을 순 없다. 미국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발사 시도도 못하는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진이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순간을 믿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자동차 한 대도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1960년대에 한국은 외국 자동차 조립 키트를 빌려와 조립했고 1970년대에는 엔진 블록조차 해외 공장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한국을 보며 흉내만 내는 나라라고 비웃곤 했죠. 저 역시 어린 시절 전 세계가 한국 산업을 두고 조롱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나라가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쏘아 올리기 직전입니다. 현대 역사에서 인력 수출국이 독자 우주발사국으로 이렇게 빠르게 도약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심지어 일본조차 이렇게 압축된 산업 발전을 이루지 못했죠.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5단계의 산업혁명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항공우주까지. 이건 통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기적에 가까운 흐름이죠. 당신들에게는 이런 게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적어도 우리에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아직도 누리호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또 하나의 거대한 돌풍이 건물을 때렸고 외부 마이크에는 마치 괴물 울음 같은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 흘러갔지만 발사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료 주입도, 냉각 절차도, 어떤 준비도 시작되지 못했죠. 조금 전에 일본 잠수함이 추적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제 눈앞의 이 장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발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나라.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목구멍이 꽉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로켓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습니다. 발사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내려고 하는 나라를 믿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게 평생 해주셨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절대 내 피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리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희망은 폭풍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카운트다운이 멈춘 뒤에도 제가 한국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갑자기 관제실 불빛이 낮아졌습니다. 선임 엔지니어 민 박사가 앞으로 걸어나와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대기 안정화, 그리드 3단계를 가동하십시오. 미국 참관 요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잠깐 한국이 그리드가 있다고요?
모든 스크린에 거대한 해안선 지도가 푸른빛으로 켜졌습니다. 가느다란 은색 선들이 바다 위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손이 실을 엮는 듯 보였습니다. 민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발사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미세한 기압 흐름을 조절해서 난기류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저는 눈을 이깁히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늘을 조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죠. 로켓이 숨 쉴 정도만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기후 조절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체를 발사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일본은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예측에 의존했지 영향은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도대체 어느 틈이 이런 기술력을 개발했나 싶어 깜짝 놀란 제가 급하게 조사를 시작해본 결과 저는 한국에 대한 까무러칠 정도의 놀라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기후 통제 기술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술로 유명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 기류, 수분 밀도, 열 이동량을 조절하여 특정 지역의 기상 조건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한 상태였고 이미 전 세계 41개국이 한국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었어요. 유럽 농업국들은 매년 최대 60%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던 우박을 한국 기술로 줄였고 스페인은 한국이 제공한 국지기류 조절 시스템으로 가뭄 피해를 48% 감소시켰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서는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며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농업 손실이 발생했지만 한국의 지역 기압 안정화 모듈을 설치한 첫 해에 손실이 6억 달러 이하로 줄었거든요. 브라질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날씨를 바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꿨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죠. 한국은 이 막강한 기술력을 단순히 돈을 버는 데만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들의 기술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곳은 희망이 없던 개발도상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이 100mm 이하였고 식량 생산량의 72%가 가뭄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기후 조절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은 그 지역에 K-애트모스 그리드 미니 모델을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단 22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지만 수분 응축량을 17% 높이고 지표면 온도를 3도 낮추며 이틀 간격으로 비를 불러오는 데 성공했죠. 그 결과 그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1%에서 54%로 엄청난 상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능 기부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을 뿐더러 희망까지 심어줬던 거였죠. 아프리카 지역농민연합 지도자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비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섬은 매년 태풍으로 전체 인프라의 18%가 파괴되었지만 한국이 제공한 기류 분산 시스템을 적용한 첫 해 피해율은 4%로 급감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국가였어요. 그러니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누리호 발사를 위해 악천후를 통제한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나라의 하늘을 다시 살려낸 경험을 가진 국가였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의 대기 안정화 그리드가 웅웅 울리며 가동되었습니다. 풍속은 38m초에서 12m초로 몇 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습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배수구가 열린 듯 빠르게 내려갔죠. 진한 안개는 찢겨나가듯 사라졌고 검은 먹구름들은 발사 통로에서 뒤틀리며 밀려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늘은 사람 손이 만든 듯한 고든 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의지로 움직이는 기상학이군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미국 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사에 이 기술이 있었으면 절반은 지연되지 않았을 겁니다. 서진은 제게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로켓이 들을 수 있어요. 한국에 있어 날씨는 더 이상 벽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변수예요. 곧 발사 책임자의 목소리가 관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지점, 연료 주입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기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료 라인이 잠기고 하얀 서리가 금속 표면에 레이스처럼 피어났습니다. 타워의 신호등은 호박색에서 맑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발사장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옆에 일본 고문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날씨를 통제해서 발사 조건을 만든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국가군요. 미군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그니션 경보가 울렸습니다. 발사대 아래로 초저온 증기가 몸을 비틀며 흘러나왔고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종 점검. 점화까지 30초.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계속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순간 세상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관제실을 흔들었습니다. 불꽃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쏟아졌고 발사되는 순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떨렸어요. 발사 허가. 로켓은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제가 숨을 들이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혼란을 뚫고 만들어낸 인공의 길을 누리호는 정확하게 통과하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관제실은 박수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의 외국 참관단은 넋을 잃었어요. 미국 나사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우린 저 단계까지 가는데 200억 달러가 들었고 연속 실패만 했는데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유럽 ESA 엔지니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올해만 발사 실패 3번이었고 이유조차 못 찾았어요. 근데 저 나라는 지금 태풍을 찍고 올라간다고? 누리호는 속도를 올리며 구름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로켓의 충격파에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마치 하늘 자체가 누리호에게 길을 열어주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고도 10km 돌파, 고도 20km 돌파, 고도 40km에서 기압 변화가 번쩍이는 섬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로켓 분리 준비. 서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쾅! 하늘이 찢어지듯 일단 로켓이 폭발적인 섬광과 함께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실패하는 그 단계에서 누리호는 단 1mm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관제실이 울음, 환호, 비명으로 폭발했습니다. 반면 한 일본 참관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걸 못했지? 누리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고도 60km, 고도 80km, 속도는 마하 25를 돌파, 그리고 최종 궤도 진입. 불꽃이 점처럼 작아지고 그 점이 별빛 속으로 스스로 사라지듯 녹아들었습니다. 궤도 진입 확인 정밀도 0.003%. 오차 없음. 그 순간 저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꺾일 정도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오늘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이라던 영역을 계산하고 조종하고 결국 성공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돈만 퍼부어도 실패하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기술로, 사람으로, 역사로 그 하늘을 열어젖혔습니다. 외국 엔지니어 하나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실패했는데 한국은 믿음으로 성공했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쨍하고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부끄러워했던 절반의 뿌리, 스스로 만든 편견과 열등감, 한국을 외면하려 했던 지난 시간들, 모두 누리호의 연소 궤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 피를 절대 숨기지 마라. 한국은 그날 단순히 로켓을 발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당연한 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연조차 적이 될 수 없는 나라, 그 믿음과 끈기가 하늘을 다시 그렸죠. 그렇게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자 관제실은 다시 한번 폭발하듯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해외 속보 알림으로 폭발하듯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외신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첫 번째 속보는 BBC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제가 한국 관련 보도에서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한국은 완전한 독자 기술로 궤도 발사에 성공한 소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이 보여준 정밀도는 기존 우주 강국들까지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하고도 두렵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엔지니어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BBC가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어조는 세계가 움직일 때만 나옵니다.
다음 알림은 CNN에서 왔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 전 세계 항공우주계를 놀라게 하다. 정확도 오차 0.003%로 최근 수년 중 가장 뛰어난 기록. 해설자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도약은 21세기 들어 가장 극적인 성장입니다. 서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지만 그 표정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꿈 같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너무 늦게 온 평가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더 이코노미스트가 특별 속보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식민 지배국을 추월하다. 부재 일본이 아직 이뤄내지 못한 완전 독자 발사를 한국이 해냈다. 제 뒤편에 서 있던 일본인 참관자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걸 그대로 실었나요? 그러나 현실은 스크린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비행 궤적은 흔들림 없이 아름다웠고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넘어 한국이 뒤처진 나라라는 오랜 편견을 영원히 지워버린 순간이었죠. 흉내만 낸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르몽드였습니다. 한국, 일본이 수년간 이루지 못한 완전 독자 발사 성공, 실행, 정확성, 속도 모두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과. 근처에 있던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예산으로 미세한 진전만 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밤샘, 희생, 집념을 쌓아 혁명을 만드는군요. 이 해외 반응들은 생각보다 더 깊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로켓을 칭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다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철에서 노골적인 멸시를 받던 분, 학교에서 조용히 무시받던 분, 잘못된 혈통이라며 기회를 빼앗기던 분, 그러면서도 늘 제게 말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피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알자지라는 누리호 발사 영상을 짧게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가장 강력한 연료는 결이었다. 댓글들은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자존심을 닦았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기술을 닦았다. 또 다른 댓글은 말했습니다. 이건 발사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세계 정복 선언이다. 한편 일본 언론은 난감해 보였습니다. NHK는 조심스러운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궤도 진입 성공 기술적 세부 사항 분석 중. 하지만 패널들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썼지만 결국 목표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은 이제 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관제실의 분위기는 이제 차분했습니다. 소리 높여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숙제가 끝났다는 듯 조용한 눈물과 작은 미소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공 단순히 로켓 이야기가 아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견뎌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연구한 분들도 계셨고 아이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일하신 분도 계셨어요. 오늘 그분들의 시간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한국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짓눌리던 한국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만든 한국이 된 것입니다. 누리호가 최종 궤도에서 신호 패킷을 보내자 CNN은 헤드라인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제 목이 저릿하게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저는 제 속의 한국을 숨기려 했습니다. 완전한 일본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더 우월한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BBC, CNN 등 세계가 한국을 찬양하는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조금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제 피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누리호의 궤도 진입 성공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여전히 한국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 대기실의 모든 화면은 같은 메시지를 변주하며 띄워냈습니다. 새로운 우주 강국의 등장. 한국, 아시아의 균형을 다시 쓰다. 제가 한국정보본부 브리핑실로 들어가기도 전에 세계의 시선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었죠. 제가 도착하자 서진이 손짓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곧 데이터를 공개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독도 침투건 말인가요? 네. 모든 프레임, 모든 흔적, 모든 기록을요. 중앙에 서 있던 고위 국장이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일본에 있어선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의 주인공인 상황이니까요. 그는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촬영한 고해상도 열 감지 위성 영상, 일본 잠수함의 수면, 흔적 패턴 복원 자료, 불법 무장 작전을 보여주는 일본군 내부 송신 기록. 저는 한국인의 피를 절반 지닌 사람으로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초 단위가 아닌 밀리초 단위로 정확한 증거. 공개하십시오. 국장의 단호한 말이 떨어졌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언론이 폭발하듯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리호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불법 침투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속보는 BBC였습니다. 한국, 일본의 독도 무장 침투 증거 일체 공개. 앵커는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일본의 부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 일본 강요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일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CNN 기자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자료에는 무장 시스템, 가동 및 스텔스 접근 절차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까? 일본 측은 굳어버렸습니다. 종이를 뒤적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센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실 전체에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국 기자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변명이라 부르기도 민망하군요. 한편 한국은 침착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일본 잠수함의 깊이 변화, 회전각, 음파 신호까지 초정밀 그래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의 역사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명이 아닌 증거로 말합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의 평가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로이터, 일본의 정당성 붕괴, 한국의 자료는 반박 불가, 워싱턴 포스트 한국 기술력, 결정적 분야에서 일본 선행, 알자지라 도쿄의 해명, 서울의 정밀성 앞에서 붕괴.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여러 국가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선 나라는 터키였습니다. 한국의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 시절의 해양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그 후 캐나다가 뒤따랐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뚜렷한 주권 영역입니다. 일본의 최근 행동은 오히려 역사적 침략 패턴을 강화합니다. 스페인 역시 18세기 항해 지도를 공개하며 발표했습니다. 이 기록의 명칭은 모두 한국 측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저는 말 그대로 압도되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싸움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 편에 서는 모습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국이 가진 새로운 국제적 무게감이 전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미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는 뻔하죠. 한국은 이제 중심축입니다. 떠오르는 별 옆에 서고 싶은 거죠. 반면 일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해명 시도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음파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영해 안에서 음파 실험을 합니까? 일본 측은 눈만 깜빡이고 말했습니다. 노 코멘트. 프랑스 분석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라 붕괴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명료함이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한국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변명과 자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늦은 밤, 서진과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목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날이었죠. 그렇네요. 하지만 필요했던 날이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 사이에서 흔들리세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평생 일본이 품위 있는 나라이고 한국은 갈망하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믿음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쪽이 진짜 존중받아야 할 나라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누구를 이기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옳은 거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금도 조용히 지구 궤도를 도는 누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이제야 듣기 시작했어요. 건물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오늘 영토를 지켰고, 진실을 밝혔고, 일본을 넘어서고 세계의 신뢰까지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한국인의 피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짐보다 훨씬 무거운 침묵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 안에서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허둥대며 논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리듬에 더 이상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리감이 생긴 듯 유리벽 밖에서 낯선 저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죠. 제 상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부 브리핑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굴욕을 최소화해야 해.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저도 살아남기 위해 그의 분노에 맞춰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찾아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한국에 대한 존경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브리핑이 시작되자 스크린에는 갖가지 표와 변명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국제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운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관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가와시마, 당신 미쳤어. 말 조심해. 어렵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끝나기 전에.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코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제가 나라를 배신한 듯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말할수록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안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제 안의 절반을 이루는 사람, 평생 제가 외면해 온 뿌리,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를 느낀 듯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인다, 아들. 어머니의 손이 제 팔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어머니의 한국 억양을 비웃던 기억, 이웃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던 시선들. 저는 더 일본인처럼 보이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절반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요. 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걸요.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절반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야.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절반이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하나였어. 온전한 너였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추고 외면하며 버텨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모두 제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국제협력과 정직한 기술평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상관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즉시 거절하도록 해. 넌 일본 대표다. 이대로 배신자가 된다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 쓰레기 취급당하게 될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캠퍼스는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성공을 지켜본 이방인으로서 솔직한 말을 했던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인터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심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은 어떤 비난보다 제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전해야 할 이야기의 무게가 저를 떨리게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약한 부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이유는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떤 시련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힘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저에게 바라셨던 것도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받은 절반을 미워하지 않는 것. 제가 누구인지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것. 강연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강연장 전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 박수 속에 서 있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드디어 제 뿌리의 양쪽 모두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말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